골라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우리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리포트 밖의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일단 미 연준의 7월 FOMC 의사록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어떻게 봤어요? 사실 이렇게 의사록 나오고 이렇게 언론에서는 계속 이제 약간 12월로 이제 뭐 금리 인상 시기가 넘어가는 시기에 그 보도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채권하시는 이제 연구원님들이랑 이렇게 회의를 좀 했는데 일단은 좀 고민을 계속 한 끝에 저희는 그냥 9월 전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는 연준 의사록의 핵심은 미루겠다라는 것보다는 아직 충족되지는 않았지만 금리 인상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데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데 저희는 좀 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이제 금융시장이 걱정하는 건 유가 떨어지고 뭐 중국 불안 나오고 이제 이러니까 뭔가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의사록의 내용들 중에 보면 유가에 따른 그리고 달러 강세에 따른 부정적인 그러니까 인플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완화될 거다라는 식의 이렇게 언급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유가 하락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심각하게 어떤 디플레에 대한 압박으로 인플레가 못 올라가는 이유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그래도 확률은 좀 많이 낮아졌지만 9월 인상 쪽에 아직은 좀 더 전망을 실차하고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그저가업소는 어떻게 봤어요? 저희도 결론적으로 9월달 통화정책 변화를 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의사록을 보면서 느낀 그 느낌은 그냥 의사록에서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아직 결정은 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9월 FOMC를 우리가 D-Day로 정해놓고 뭐 다른 모든 조건들을 뭐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9월이 되면 하겠다라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경기 여건이라든가 주변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뭐 9월 쪽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톤인데 시장에서 9월달 인상 가능성을 조금 낮게 보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주요 환경 변화들을 보게 되면은 9월에 갔었을 때도 과연 연준이 금리 인상의 여건들이 무르익었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을 거냐. 현재 스탠스로 봤었을 때는 그때 가봐야 알겠다라는 거고 최근에 주변 여건은 가보면 왠지 그런 상황이 안 될 것 같은 거고 이게 합쳐져 가지고 9월달 인상 가능성을 조금 이 의사록 발표 이후 또 최근에 이벤트 이후에 조금 낮게 보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주식 시장의 바로 그날의 반응을 보면 내 기억이 금리 인상 늦어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순식간에 급등세를 타다가 약달러면 미국으로 돈 안 들어오나 해가지고 다시 폭락을 했거든.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은 아마 12월 쪽으로 그 넘어가는데 무게를 둔 반응 아니었나 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미국 시장의 반응은. 실제 우리 시장은 어땠어요? 저희도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12월에 넘어간다라고 보기에는 환율도 그렇고 그 개장 초의 느낌은 그렇게 이렇게 확 이렇게 쏠리는 느낌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별로 없었고. 오히려 이제 오후 들어서 중국 시장이 또 안 좋아지니까 이제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이나 이렇게 다시 좀 더 아래쪽으로 좀 내려갔지. 사실 미국 시장의 어떤 그런 흐름에 대해서 극명하게 넘어간다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충격이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외환시장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무반응이었나요? 사실 금리가 좀 다 떨어지면서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서 달러는 주요 통화 대비로는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요. 일단 달러 원 환율은 사실 좀 하락 출발했다가 장중에는 또 말씀하셨듯이 뭐 중국 문제, 외국인 주식 자금 이탈 이런 것들 반영하면서 다시 또 거의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좀 헛다리 짚고 있다가 IMF의 실제 결론은 시장성을 갖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거의 그 다음 주에 바로 시장 환율제 이렇게 고시환율이 또는 뭐 추가적인 양쪽 하나를 한 번 더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중국도 어쩔 수 없이 환율 전쟁에 원치 않아도
같이 뛰어들 수밖에 없는 통화들이 거예요. 이렇게 급락하는 와중에 위안화 혼자 이렇게 좀 강해져 왔고 일단은 시장 환경을 좀 반영을 하고 뭐 이런 그 전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후행적으로 반영을 한다면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그 평가절하 했을 때의 지금 시장의 변화, 예. 환율의 변화를 하여튼 자세하게 한번 일단 추세 좀 예.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제가 8월 첫 주에 휴가를 갔다 왔거든요. 그때 환율이 조금 오르다가 갔다 와서 이제 그 둘째 주 월요일에 환율이 좀 이렇게 빠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였어요. 그래서 화요일도 다시 좀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분위기였는데 한 10시 반이 되니까 환율이 갑자기 막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이제 중국이 그 고시환율을 매일 아침 10시 15분에 발표를 하는데 전격적으로 이제 환율을 한 1.86% 정도 고시환율을 높여서 발표를 해요. 참고로 중국은 이제 고시환율을 발표하고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 내에서 이제 시장 환율이 결정이 되고요. 또 중국은 또 역외환율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이 돼 있는데 뭐 홍콩, 유럽 여러 시장에서 이제 역외환율이 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날 보면 그 뭐 인민은행도 이제 성명문을 발표를 했는데 근 2% 정도의 그 환율 상승 그 위안화 절하를 이제 그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나왔던 포인트가 이제 위안화 절하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여기 그 위안화 환율을 보시면은 이게 고시 환율이고 이게 이제 역내외 시장 환율입니다. 사실 여기 고시 환율이 거의 시장 환율과 거의 상관없이 움직여 왔거든요. 중국 정부의 의도를 반영을 하면서 이제 고시 환율을 발표를 할 때 전일 시장 환율의 종가 역내 시장의 종가와 참가자들의 그 수급들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 그 다음 날도 평가 절하를 했다, 뭐 그 다음 날도 평가 절하를 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거는 틀린 표현이고요. 그냥 그렇죠. 시장 환율을 반영을 해서 위안화가 절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시 환율이 3일 연속 1% 이상 환율이 좀 이렇게 높게 고시가 되고요. 역내외 그 시장 모두 좀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고 변동성이 큰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13일에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개입을 해서 너무 오르는 것을 막는 그런 흐름들이 보였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고시환율은 그다지 높게 고시가 되지 않았고 시장 환율도 변동성은 있고 역외환율은 사실 그 중국 인민은행의 관리 바뀌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긴 했지만은 비교적 시장은 좀 안정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달러원 환율 흐름을 이제 보여드리면요. 일단은 사실 뭐 좀 더 좀 긴 스팬에서 보면은 환율은 계속 상승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네. 준비 뭐 제대로 하시고 오늘의 주빈이시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사실 이렇게 5월 이후에 지금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가 커지면서 좀 강달러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는데 이제 사실 올해 상반기 내내 수출이 마이너스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엔원 환율인데 엔원 환율이 이제 880원대를 찍습니다. 정부가 환율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원화를 사실 그동안은 이제 강세로 가는 것을 막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좀 약세를 유도해야겠다라는 스탠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좀 개입을 좀 공격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또 그 정부가 6월 말에 그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 방안이 나오고 나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하면서 그 우리 달러원 환율의 그 레인지를 다 상향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역외 매수가 좀 집중이 됐고요. 역외 매수가 막 7월 내내 집중이 되면서 환율이 올랐는데 그 외국인이 6월 이후에 주식을 계속 팔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7, 8월이 이제 외환 시장에서 공급 압력이 좀 적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고, 그래서 8월 초까지 계속 오르다가 좀 진정이 되는 듯 하다가 그 11일에 위안화 평가 절하 이후에 또 역외가 또 원화를 공격을 하기 시작해서 환율이 좀 계속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외환 당국은 위도 좀 막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또 오늘은 또 밑도 좀 막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너무 빠지는 건 원하지 않는데 또 너무 급하게 오르는 것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화는 그 사이에 철벽이더라고. 사실 주요 통화들은 거의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달러가 강세라고 하긴 하는데 달러 지수가 그다지 오르진 않았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달러 지수 60%가 유로로 구성이 돼 있는데 유로가 요새
그러니까 약간 캐리 통화로서의 그 성격을 갖게 되면서 무슨 일이 터지면 강해집니다. 오히려. 그러더라고요. 예, 유로가. 그러면서 달러 지수가 오를 여지는 좀 적어지고 엔도 일단 BOJ의 추가 완화 기대가 지금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뒷부분에 말씀하시겠지만 예. 그러면서 일단 약세 재료에 굉장히 둔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오늘 원 N이 거의 한 960에 육박하는 잘하면 이제 또 1000대 1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우리 일본 로케이션은 이제 완전 불건이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의 흐름은 이제 다 짚었고 그래서 이제 주요 통화별로 그 좀 이슈들을 좀 한번 살펴보죠. 일단 중국이 위안화를 막 전격적으로 나는 여전히 절하했다고 얘기를 할 건데 속내가 어떤 속내예요? 그 이유가 뭐가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를 원한다. 제가 또 얘기해 전문가 먼저 얘기하고 네, 전문가 저희가 얘기가 이제 중간에 조금씩 끼어들고.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중국의 이번 그 조치가 굉장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사실 그동안에 강달러가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이 됐는데 위안화는 거의 좀 고정이 돼 있었습니다. 다른 네. 통화들은 10% 이상씩 다 올랐는데 위안화는 거의 달러 강세를 반영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후행적으로 이제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IMF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시장 환율 제도로 이행해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조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그 원화로 치면은 위아래 20원 정도 레인지가 있긴 하지만은 뭐 그 고시환율이 전일 종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거의 시장 환율 제도로 좀 많이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MF가 사실 올해 안에 SDR 바스켓 통화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 9월까지 연기를 하기로 했는데 일단 시간적인 여유도 벌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시장 환율 제도로 가면서도 좀 경기 여건을 반영하면서 그 강달러 반영 못했던 것도 반영을 하고 두 가지를 다 좀 얻는 그런 조치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중국의 그 시장 환율하고 고시 환율하고 보면은 이제 비슷하게 가다가 올해 초부터인가 이제 괴리가 좀 벌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환율은 올라가는 즉 위안화가 약세였는데 고시 환율은 계속 강하게 이제 중국에서 고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현실 반영을 한 건데 그 괴리되게 됐던 그 이유가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그 IMF SDR 바스켓 통화를 올해 결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편입하기 위해서 공교롭게도 3월에 그 라가르드가 중국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고시환율이 굉장히 안정이 되고 시장 환율도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 편입을 위해서 위안화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동안 좀 약세를 많이 좀 억눌러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조금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해서 제가 좀 용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저도 이제 아까 두 마리 토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두 번째 토끼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안화를 통화같이 절하해서 고시하는 게 마침 중국의 수출이 안 좋게 나온 다음 날이어가지고 마치 통화 전쟁 이런 걸로 좀 오해를 살 만한 이런 행동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 이전에 보게 되면은 IMF가 이제 SDR이라고 하는 특별 인출권에 대한 그 바스켓 통화 지정을 이제 5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올해 말에 해야 되는데 중국 정부는 몇 년 동안 그거를 준비를 해왔었고요. 근데 그동안 이제 그 계속 위안화가 뭐 평가 절하돼 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올해 3월부터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조금 그 평가 절하에 대한 욕을 덜먹기 하기 위해서 절상 쪽으로 이렇게 고시를 했던 것 같은데 정작 IMF가 이제 결론을 내린 거는 위안화가 SDR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통화 가치의 뭐 평가 절하, 평가 절상 부분들도 있지만 그냥 시장성이 떨어지는 거다. 그것을 먼저 이렇게 시정을 해라. 라는 내용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 정부가 좀 헛다리 짚고 있다가 그러니까 즉 SDR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위안화가 이렇게 절상되는 쪽에 있는 게 도움이 될까 생각했는데 IMF의 실제 결론은 그게 아니고 시장성을 갖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거의 그 다음 주에 바로 시장 환율과 고시 환율을 괴리를 줄여가지고 이제 시장 환율제 이렇게 고시 환율을 올렸는데 혼란이 있어서 그랬다가 결국 이제 3일 이후에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SDR 편입을 위한 그
그런 조건을 맞추게 하는 것들에 이제 중국 정부의 노력이 있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이제 여러 가지 것들과 맞물리고 또 수출들과 맞물리다 보니까 밖에서 봤었을 때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다들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위안화 이번에 그 어떻게 보면 위안화 가치의 정상화인데 시장 가격 가치와 고시 환율과의 그 격차를 지금 정상화시켜 버린 거잖아요. 없애버리면서.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던데 방금 우리는 이제 저기 쪽에서 들은 거는 뭐 SDR 편입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었고 전격적으로 그냥 대폭으로 확 절하를 해야 될 만큼 중국 경기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저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국 정부는 착한 의도를 가지고 IMF SDR에 편입되기 위해서 뭔가 착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딱 했는데 사실 그 조치 이면에는 그동안에 이제 중국이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해왔는데 잘 안 먹혀 들어갔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신뢰가 약간 기스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극명한 어떤 증거를 좀 줬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작년 11월부터 사실 금리를 3번이나 내리고 2번이나 지준율을 인하를 했는데 또 내수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8월, 7월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효과가 없구나. 예전에는 중국이 뭔가 금리를 인하를 하면 뭔가 그래도 좀 좋아지겠지라는 소위 이제 윈자버와 푸시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번 조치가 나오는 게 사실은 본인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변국은 그렇게 느끼는 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주식시장의 어떤 그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다루는 중국 정부의 모습을 보면 저는 막말로 굉장히 좀 형편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시장적인 조치, 그러니까 거래 정지라든가 IPO 연기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주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이제 주가를 맞추려다 보니까 이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외국인들의 시선이 굉장히 싸늘해진 거죠. 중국은 금융에서만큼은 얘네들이 컨트롤이 안 돼라는 인식들을 좀 줬고 제 생각엔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IMF의 SDR에 있어서 시장화를 해라라는 어떤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조금 서둘러서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뭔가를 고려를 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띡 해버렸고. 근데 사실 위안화가 뭐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 어쨌든 뭐 세계 2위 국가고 뭐 세계 1위 수출 국가라는 어떤 지위. 그러니까 위안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라는 거를 감안하면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사실 이제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전국 정부 얘기는 안 하지만 뭔가 정책에 있어서 약간씩 이렇게 그 잘 안 맞는 순탄치 못한 그런 부분들과 경기가 잘 안 살아나고 있다는 그 두 가지가 사실은 더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안화 약세가 우리 시장에는 어떤 그 요인으로 봐야 돼? 이게 좀 우리 시장 자체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던데.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막 환율 전쟁이 막 난 것처럼 이렇게 사실 얘기가 됐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되게 신기하게 느꼈던 게 정말 이게 수출에 많이 났으면은 수출주들이 더 많이 망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중국 소비주들이 제일 먼저 망가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바이오나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사실 그러니까 위안화는 사실 뭐 한 3일 동안 한 4.56% 이렇게 절하가 됐고 사실 지난 한 3개월 동안 원화는 한 10% 넘게 절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으로만 보면 사실 저희가 위안화가 절하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 제품이 더 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나쁘질 거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이 어떤 위안화 절하가 끝일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의구심이 남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되면 결국은 아시아가 함께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서 저는 수출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위안화 약세라는 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재료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권, 네. 는 지금 중국 경기가 침체가 심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다는 전제하에 네.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이렇게 막 시장 자체가 빠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외국인 지금 한국을 파는 것 같이 개별 종목을 파는 건 아니란 말이죠, 보면.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중국 경제와 수출을 통해서 너무 많이 타이돼 있는 완전 커플링돼 있는 부분을 반영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인데 지금 그거 반영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통화가치 절하로 인해서 조금 더 어떤 신호로서 시장이 받아들였던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얘기가 충분히 되죠.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중국이 저렇다는데 한국 좋아질 게 있냐. 뭐 결국은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한국은 중국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국가니까 뭐 중국에 대한 매도도 오히려 한국을 통해서 더 그 프락시 매도를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현 주소가 어떤 건지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의 어떤 불안감이 이렇게 가시기가 좀 어렵지 않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돌발 퀴즈 알죠? 돌발 퀴즈. 자, 손들기로 합니다. 자, 위안화 추가 절하 있다 없다 손 들어주세요. 지금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여긴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는 없고. 자, 2대 1이니까 일단 없다부터 들어보지. 강력하게 무찔러야 돼, 마징가 제트처럼. 아니 이게 이제 저는 용어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위안화 가치가 이제 조금 더 약세로 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질문으로 이해한 거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인위적인 평가 절하를 또 할 거냐? 저는 그거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이제는 시장 고시 환율 자체가 전일 시장 환율과 뭐 그날 당일에 어떤 뭐 호가에 의해서 결정대로 했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게 아니라 이제 시장에서 결정되는 어떻게 보면 자유 환율제로 이제 이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다시 우리에게 충격을 줄 정도로 뭐 2% 가깝게 뭐 이렇게 중국 정부가 다시 고시 환율을 떨어뜨리고 이런 거는 이제는 없지 않겠냐. 이미 이제 시장에서 자율적인 조정이 될 거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관리 변동 환율제 시대를 안 살아봤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난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SDR 같은 거가 이제 아직 미뤄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슈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요즘 뭐 미국 민주당의 뭐 슈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 비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인위적으로 또 절하하기는 쉽진 않은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최근에 약간 지표들이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결국에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계속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예를 들면 일본이 뭐 추가적인 양쪽 완화를 한 번 더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중국도 어쩔 수 없이 환율 전쟁에 원치 않아도 같이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냐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한 번 더 그러니까 뭐 절하가 용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이제 환율 전쟁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네. 자, 어디까지 가요? 있다고 손 들었으니까 더 물어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저 일단 10%가 8월 10일 종가 기준으로 10% 정도. 그러니까 지금 5% 했으니까 5% 더 한다? 예. 좀 이렇게 완만하게 갈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게 BIS 실질 실효 환율인데 이게 위안화를 보시면 중국 위안화를 보면 혼자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다른 네. 통화들은 원화도 조금 오르긴 했지만 다른 통화들이 이렇게 급락하는 와중에 위안화 혼자 이렇게 좀 강해져 왔고 일단은 뭐 시장 환경을 좀 반영을 하고 뭐 이런 전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후행적으로 반영을 한다면 그래도 중국이 환율 정책을 한번 이렇게 선회를 하면 좀 장기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일단 약세 흐름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약세는 이어진다. 네, 완만하게. 예. 자, 이제 원달러 한번 넘어가. 달러의 방향성과 원달러 문제를 지금 빨리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 아까 초반에 사실 달러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했던 셈이긴 한데, 자,
달러 자체에 대해서 지금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자체는. 그러니까 달러 유로도 별로 변동이 없었고 달러 엔도 별로 없었고 지금 이제 아시아 통화만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건데 그 어쨌든 간에 그러면 달러가 다른 통화들에 비해서 강세는 가요? 지금 신흥 통화들하고요, 특히 상품 통화들, 그 유가가 폭락을 하면서 상품 통화, 그런 신흥 통화, 상품 통화 중심으로는 강세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좀 더 갈 거다. 예. 아 그러면 그거 이외에 유럽이나 미국은 안정적일 것이다. 상대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일 것 같아요. 하긴 연하는 뭐 예. 제자리더라고. 예. 근데 상품 통화에 대해서 달러 강세가 계속 간다 그러면 유가는 40달러 깨진다는 얘기네? 잠깐 깨졌다가 다시 오지 않을까요? 빠졌다가 다시 온다고 오더라도. 얼마 남았어요? 예, 맞아요. 너무 얼마 안 그러니까 남았어요. 40점 얼마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 당장 오늘 그렇게 해가지고 월요일 여러분 보실 때 그 가격일지도 몰라요. 자, 어쨌든 그럼 원화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 뭐 겁나게 많이 팔았대? 그럼 빠져나가요? 일부는 좀 빠져나가는 것 같고요. 예. 사실 더 좀 우려가 되는 게 지금 1,200원 레벨이 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환율이 좀 폭등한 게 진정된 이후에 1,200원 미 레벨을 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제가 2011년도부터 이제 평균 환율을 계산해 보니까 1,1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외국인들이 그 기간 동안 원화자산을 산 평균 단가가 1,100원이기 때문에 네. 그 여기가 지금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일부 베팅도 있지만은 환해지 성격의 이제 원화 자산은 팔진 않되 환해지 성격의 선물한 매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결국 그거는 달러 수요를 유발시켜요. 외환 시장에서. 근데 만약에 1,200원이 넘어섰을 때 그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오래 많이 못 본 레벨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굉장히 좀 환에 대해서도 아니면 원화 자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부도 지금 빨리 1,200원 위를 열어주는 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1,200으로 가긴 간다. 저는 갈 거라고. 궁금한 게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상품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옛날에 뭐 키코나 뭐 이런 네. 것처럼 이 1,200원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뭐 빅피겨이기도 하고 말씀했던 것처럼 근래에 보기 어려웠던 거라서 혹시나 파생 상품이 좀 엮여 있어서 이 레벨을 터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원달러를 더 매수해야 되는 그런 상품이나 그런 어떤 잠재 수요가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전보다는 그런 수요들이 확실히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못 보던 레벨 보면 그런 기사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확실히 키코 이후에 좀 그런 상품 판매가 좀 많이 줄어들긴 했고 최근에 뭐 TRF 관련한 상품들이 좀 많이 판매가 되긴 했는데 듣기로는 이제 중간중간에 포지션을 또 다시 좀 희석시키는 그런 대응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한데 TRF가 뭐죠? 나는 이렇게 모르시는 저뿐만 아니라 타겟 리뎀션 포워드 해가지고 좀 그 레인지를 주고 키코랑 비슷한 상품인데요. 레인지를 둔 그런 그 파생 상품, 환에 환을 관해서? 관리할 수 있는 TRS도 있고 하더라고요. 주식에 관련. 본부장님도 모르셨죠? 모르는 걸로 합시다. 네, 왜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세요? 연본이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되나요? 야, 사실 좋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엔화 동조화 흐름들이 계속 나타났었거든요. 네. 근데 엔원 환율이 좀 꽤 올라오다 보니까 정부가 엔원에 대해서 좀 여유가 생긴 것 같고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목요일 8월 20일 그 기재부랑 그러니까 뭐 부총리랑 막 발언들을 보니까 위안화 얘기를 좀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안화 동조화 발언. 그래서 결국은 위안화가 뭐 그렇게 많이 빠르게 약세로 가진 않겠지만은 정부가 위안화 가치에 계속 신경을 쓰면서 좀 환율 정책을 좀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반기 원화 레벨. 사실 저 원래 1,150원을 했다가요. 그다음에 1,200원 올렸다가 위안화 터지고 1,250원으로 올렸어요. 1,250원. 근데 사실 뭐 50원 근처는 오래 머물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갔다 올 수도 1,200원을 한번 뚫는다 쪽에 일단 가능성을 예. 높게 보시는 뚫는다. 거기 뚫을 것 같긴 하더라고. 별로 이렇게 룸이 없더라고. 엔화로 가봅시다. 일본이 GDP가 2분기가 뭐 물가를 빼고 나면 전기 대비 0.4?
네. 네? 네. 연율로 하면은 1.6? 맞습니다. 그렇다며요? 네. 마이너스. BOJ 정책에 정책 변화를 가져오나?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이거 발표되고 BOJ에서요. 네. 우리는 부양책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게 데이터를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거는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2012년 이제 아베노믹스 한 이후에 실질 기준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요. 네. EQ에 확 떨어졌는데요. 그 레벨이 사실 2008년 1분기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EQ에 그러면 일본에 뭔 일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6월 달에 그 일본 임금 상승률도 확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약간 아베노믹스의 선순환,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엔저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기업 그 임금을 올려주고 그걸로 가지고 이제 고용과 투자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고리가 사실은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장 이걸로 인해서 BOJ 정책의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6개월에서 한 12개월의 어떤 타임프레임으로 보면 한 번 더 엔저를 정부가 용인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좀 봤습니다. 엔저를 목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통화를 살포하겠다는 목적일까요? 난 그때 통화 살포하겠다는 목적일 것 같긴 네, 한데.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2분기에 성장률 마이너스로 나온 가장 큰 그 섹터가 어느 쪽이에요? 브레이크다운 수출.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대중 수출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가 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2차 엔저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이 처음엔 좋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안 좋아지고 그게 이제 다시 이제 일본한테 연결이 되고 이런 너무 제가 암울하게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IMF 발언 이후에 지금 엔저에 대한 정책이 조금 좀 정책 선회를 하고 있다고요? 일단은 IMF가 연례 보고서에서 과도한 엔저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고요. 또 네. 8월에 나온 보고서에서는 BOJ 양적완화 너무 빨라서 2017년, 18년이 되면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IMF 때문은 아니겠지만은 BOJ 내에서도 물가 상승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 그 표현을 했고 또 이제 아베 경제자문관이 통화 정책 말고 재정 정책을 써야 될 때다라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그 중국 이슈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전에는 이제 BOJ발 추가 완화, 그러니까 BOJ발 엔저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컨센들이 좀 형성이 좀 되고 있었거든요. 이번 중국 이슈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별로 그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123, 124 왔다 갔다 네. 그러더라고요. 자, 유로화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죠. 유로가 한동안 그러니까 기축 통화로서의 그러니까 달러 대비 기축이죠. 그러니까 달러 대비 기축으로서의 기능을 완전 상실한 것 같더니 요즘 다시 그 기축으로 올라선 것 같아. 이거 왜 그래요? 아무래도 사실 지금 캐리 통화로 뭐 할래 했을 때 유로가 제일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캐리 통화가 되려면 저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될 거라는 기대와 통화가 약세로 갈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봤을 때 M보다도 유로가 더 좀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뭐 리버스 양키 본드 뭐 그런 그 유로를 조달하는 그런 본들도 많이 발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협의에 좀 유로 캐리가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리스 문제가 터졌을 때 오히려 유로가 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S&P와 그 유로와의 상관관계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 그 역의 상관관계를 좀 뚜렷하게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오히려 유로가 강해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질적으로 유로 경제가 좋아졌다기보다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유로가 풀리고 좀 약간 엔화의 성격처럼 그 문제 터졌을 때 그 좀 회수가 되면서 강해지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서리 여신이 진행을 하는 외신 인사이드를 보시겠습니다.